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생글생글입니다. 9월 29일 월요일자로 나왔습니다. 네. 중고생 경제, 논술, 생각하고 글쓰기, 생글생글 이렇게 됐습니다. 중고생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고등학교 논술은 상당히 수준이 있죠. 자,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해킹, 또 해킹. 속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나왔습니다. 커버 스토리죠. 네. 자고 나오는 해킹 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4월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 원이 유심 그 단말기 정보 해커에 대거 유출되고 되는 사고가 발생해 큰 충격을 줬죠. 통신회사를 돌아가며 해킹 사건을 벌이는 건지 이번에는 SK 불법 펜토셀 초소형 기지국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맞습니다. 잘 짚었습니다. 먼저 큰 회사인 SK, 그 다음에 KT,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유브로스가 남았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 공격했겠죠. 단지 누가 먼저 매를 맞느냐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이면입니다. 이게 참 HB1B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 이상. 빅테크 경악하고 말았죠. 참 무지막지한 인간이에요. 누가 했을까요? 예고 없는 정책에 급변하고 기업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한국엔 어떤 방향, 인재 유출 막는 효과도 있을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왔죠. 세종로 주한미군 대사관 앞에서 미국 비자 발급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50일의 기적은 지금부터다. 수능을 앞두고 D-Day 50일이 남았습니다. 올해 지방대 수시 합격자 10% 늘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영향을 받죠. 경기 침대 집 근처 대학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경북대가 14.1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경북대. 성균관대 32.1로 전체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 지방권 대학은 경북대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한국 주식 쓸어 담는데 환율은 왜 이 문제가 좀 그렇죠? 여기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주식을 쓸어 담는데 환율은 왜 1,400원에 육박하는가 달러당 원달러 환율 1,410원까지 올라갔죠. 환율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대미 투자 펀드발 외환 유출 우려가 있다는 거죠. 자, 서학개미를 늘자 달러 수요, 서학개미가 늘자 달러가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돈 주고 미국 주식을 사게 되면 달러로 사게 되기 때문에 달러도 급증하고 이들이 이제 좀 지능순으로 한국장에 다시 돌아오면 또 달라지겠죠. 또 대미 펀드 투자가 3,500억 달러입니다. 우리죠. 달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 외환 보유고가 지난 우리가 보유한 게 4,160억 불입니다. 달러가 있죠. 그리고 외환 보유고가 거의 한 70% 이상 되죠. 이게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는 뭐 선불 미리 내야 된다 이렇게 다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4월 8일에는 1,500원대까지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92원인데 최근에 1,410원까지 상승했었죠. 9월 22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환율 움직이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가? 환율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환율과 외국인 주식 자금의 관계, 환율과 외국인 주식 자금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 달러 가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트럼프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국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GDP 대비로 따지죠. GDP는 전반이고 GDP 대비에서 그 나라의 총 GDP 대비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가장 높죠. 일본, 미국 높습니다. 한간에서는 일설의 디폴트, 달러 디폴트 전환까지 빚이 많기 때문에 여기 디폴트까지 왔습니다. 어찌 보면은 디폴트는 트럼프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우리 봤을 때 참 정말 속된 말로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 달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무마시킨 듯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생글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웜 GPT, AI 해킹, 경제 안보 위협된다. 뭐 백도어라는 게 뒷문이죠. 뒷문으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도어 의미가 쓰입니다. 경제에서는, 협상에서는 협상에서도 쓰이고. 그래서 랜섬웨어, 디도스 공격, 원 GPT였습니다. 보안 중요성 최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이거 이제 기업에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투자도 많이 안 하고 그런 취약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해지는 해킹 기법 아주 갈수록 아주 치밀하고 정교하고 아주 교묘해지죠. AI 해킹 위협 더 키워야 된다. AI가 해킹 위협을 더 키웠다고 합니다. AI가 해킹 위협을 더 키웠다. 이런 말이죠. NI 포인트, 자신이 당한 해킹 피해 사례를 한번 공유해보자. 해킹 피해, 어떤 피해를 낳는지 범주, AI 시대 해킹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 사례를 보자. 이런 생각해볼 때를 제시했네요. 자, 범죄인가, 필요악인가, 양면성 기술 가진 기술, 화이트 해킹, 혁신 촉진, 긍정효과 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백핸드 디벨로퍼가 있죠. 기술자, 디벨로퍼, PER, 디벨로퍼. 앱이나 웹이나 제대로 작동하도록 서버, 계산, 저장, 보안 등을 담당하는 숨은 기술자입니다. 숨은 기술자, 백핸드 디벨로퍼의 신분이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안까지 담당하는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기업에서도 그 보안에 투자를 경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지 않나. 이건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겠습니다. 아주 큰 회사들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랜섬웨어에 감염된다면 힘들다고 합니다. 화이트 해커를 아시나요? 소니 해커, 화이트 해커는 존재한다고. 공리주의는 뭐라고 할까? 기술의 변화가 해킹을 부른다? 이거 좀 특이하네요. 기술의 변화가 해킹을 부른다. 마지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클라우드와 모바일 중심으로 시스템이 재편되면서 과거와 같은 보안관리 체제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재택근무나 모바일 인증, 외부 연계 서비스가 생활화되면서 회사 내부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다양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요즘 비즈니스 환경이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대표들은 한번 이거 놓아야 되지만 우리가 지금 그 국내 정치적으로는 회사를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법을 이제 이거는 그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부동산이나 다른 정책은 물러설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강화시키고 있죠. 요거에 회사는 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보안 문제죠. 보안 한번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엄청난 피해를 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안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거는 현재 정책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거는 잠재적인 위험입니다. 리스크를 해결하는데 회사에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것까지 경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대표가 신경 써야 되나. 하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AI가 말했듯이 AI가 자꾸 발전할수록 거기에 걸막 화이트라고 했죠. 화이트.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품을 이 안에다가 미리 개발자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미리 화이트 잡아놓는 경우도 있을 테고 많은 생각이 오게 됩니다. 저 6년입니다. 경제에 놀자 유승호 한국경제 전문기자 같아요. 빚내돈 풀지 않은 정부, 씨앗이라도 빌려서 농사를 짓지 않은 정부, 투자로 불리는 싱가포르를 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8년 만에 2배 된 국가 채무라고 합니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국부 펀드를 통해 우량 자산 투자, S&P 신용등급 AAA입니다. 미국보다 높습니다. 어디가요? 싱가포르가 그렇게 높네요. S&P 신용등급. 아르헨티나, 그리스, 무상 의료 등 포주기, 프랑스 과도한 정부 지출로 경제 휘청. 케인즈도 경기 회복 후에 균형 재정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싱가포르가 미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은 이유를 찾아보자. 내용의 질문에 찾아보겠습니다. 과도한 정보 제출로 고통받는 나라들의 사례를 찾아 친구들과 토론해보자. 네, 알겠습니다. 돈 풀기에 대한 케인즈 학파. 이게 말이죠. 도우선입니다. 도우 선생이죠. 이 빚내서 돈 푸는 정부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싱가포르인데 국가 채무가 2배로 됐습니다. 660조에서 1300조 거의 2배 가까이 됐죠. 하지만 국가 채무 비율이 49%. 이게 이제 우리나라 건지 싱가포르 건지 잘 모르겠어요. 49%면 우리나라 것 같은데 GDP 대비 한국 것 같습니다. 한국 2025년에 사실 싱가포르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국가 채무는 GDP 대비니까 경제 규모에 맞게끔. 자, 대한민국 국민은 0세 신생아부터 100세 넘 노인까지 1인당 2,500만 원의 빚을 안고 있다. 나라가 진 빚이다. 내년에 1인당 200만 원씩 빚을 더 낼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2,500만 원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빚도 안 되시는 분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쩔 필요도 없어요. 국가는 면허증을 가지고 1인당 2,500만 원 빚이고 내년에는 2,700만 원 인당 1인당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는 더 심하니까 GDP 대비. 자, 씨를 빌려 잘 키운 나라라고 했습니다. 빌려서 뿌린 씨앗도 잘 키우면 하면 풍성한 수확이 돌아올 수 있다. 이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싱가포르다. 지난해 말 기준 싱가포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가 175%네요. 와우. 올해 말은 175%입니다. 싱가포르가. 이거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그렇지만은 씨앗을 빌려 허공에 뿌린 나라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풍비박산이라고 하죠. 풍비박산, 경제가 풍비박산한 베네수엘라, 오랜 그리스, 그리고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가 채무가 GDP 넘어서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케인즈도 하지 말라고 한 것들 볼까요? 케인즈가 뭐 영원한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케인즈가 아직 살아있으면 뭐 하지 말라고 하겠지. 이 사람도 이제 바뀌겠죠. 똑같은 것을 똑같게 보면 안 됩니다. 좀 다르게 보고 익숙한 것을 또 생소하게 볼 수 있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빚내서 돈 풀기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이른바 케인즈 경제 이론이다.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돈을 탄광해서 묻은 뒤 다시 파내도록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불황기에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돈을 투입해 땅이라도 덮었다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케인즈가 무작정 돈을 풀라고 한 것은 아니다. 경기가 침체했을 때 부양책을 쓰되 경기가 회복된 다음 풀었던 돈을 거둬들이는 것이 케인즈의 경제학이다. 신케인즈 학자로서 197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미드는 미국 드라마가 미드입니다. 제임스 미드는 경제가 좋을 때 큰 폭의 재정 흑자를, 경제가 나쁠 때는 작은 폭의 흑자 또는 적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거 좀 어렵네요. 뭡니까 이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임스 미드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드를 이 시간에 봐야 되는데 경제가 좋을 때는 큰 폭의 재정 흑자, 경제가 나쁠 때는 작은 폭의 흑자 또는 적자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그 근거가 뭐가 될까요?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재정 적자를 내고 빚을 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 조치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2017년까지 70년간 쌓인 국가 채무가 무려 660조이라고 합니다. 이후 8년 만에 642조 더 쌓였다는 것이죠. 70년치 빚을 8년 만에 진 것은 무엇으로 정당할 수 있을까? 씨앗을 더 빌려야 한다면 그동안 빌린 씨앗을 어디로 갈 거야? 이게 이제 나오네요.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부터 2017년 70년간 빌린 돈이 660조라고 합니다. 70년치 빚을 8년 만에 그 8년 만에 600 누가 졌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사 이슈 낚시 면허제 도입해야 하나라고 합니다. 외국에는 도입된 데가 많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절실하다. 미국 일본들은 이미 운영하고 있다. 반대는 과도한 규제로 낚시 산업 위축이 된다. 어업관리 실패, 낚시인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낚시 면허제 도입,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낚시 갈등 완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수단이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2000년대에 얼마나 될까요? 낚시 인구가 2000년대에는 500만에서 720만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9에는 800만까지 가고 있다고 합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낚시 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산, 자원, 보호 등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낚시 면허제는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함을 확보하는데 미래. 그러니까 얘네들은 잡아서 놓아주죠. 잡아서 놓아줄 것을 왜 잡습니까? 고기 입장에서는 아우 죽었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또 빼가지고 살려주니까 장난하는 것도 나 죽을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살려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낚시 면허제는 낚시라는 대중적 여고 활동에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세우는 규제가 될 것이다. 자, 근로시간 단축과 소득 수준 향상으로 여가 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낚시는 접근성이 높고 건전한 취미생활로 자리하고 있다. 여기서 면허와 비용 절차란 장벽을 세우는 신규 감소할 것이다. 이러고 낚시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뭐 총 허용 어획량 소진 못 미치는데 가령 총 어획 획 있는 소진이 60%못 미치는데 이도 감축하지 않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정부는 낚시 면허제 추진에 앞서 기존 자원관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내리죠. 생각하기 사회적 합의와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합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결론은 이제 두 가지 찬성과 반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겠죠. 우리는 뭔가 아웃풋이 있어야기 때문에. 낚시 면허제는 수산, 자원보호와 어업, 낚시 간의 갈등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낚시 산업 위축과 여가 활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주장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항상 이런 얘기하죠. 제도 도입 전에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 또 이런 이유에서다. 그 나왔고요. 만약 도입이 된다면 단번에 시행하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정 지역이나 어종에 대한 시범 운용한 후 문제점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화기정성, 정성과 같은 말로 끝낸다.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화기정성과 같은 이것도 좋거든. 자, 경제학 원론 김영진, 난 중앙대 강사야. 그래프가는 물가, 프라이시스 국민소득. 이게 뭡니까? AS. 자, 고정환율과 통화정책. 고정환율과 통화정책. 환율 통제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크게 줄어요. 환율이 통제되면 통화정책 효과는 크게 된다. 야, 이거는 자, 확대 통화정책 효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정환율제도 확대 통화정책, 자금 이동제약과 확대 통화정책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교수들은 학생들의 논문을 리포트를 읽는데 많기 때문에 첫 줄과 마지막 줄만 읽고 이해가 된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이번 주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이번 주는 고정환율 제도에서 통화정책을 이용한 경제 안정화 정책 효과를 살펴보겠다. 현재 완전한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국가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어느 정도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으므로 가장 강력한 개입 방식인 고정환율을 가정하고 설명하면 그보다 완화된 개입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제를 떠나서 겁니다. 기억해 두세요. 고정 환율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환율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통화량을 감소하게 된다. 이 때문에 GDP와 물가 상승폭이 폐쇄 경제 고정 환율보다 작아 통화정책 효과가 가장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환율 방어 과정에서 통화량이 주로 경제 팽창 효과를 악화될 것이다. 어쨌든 싫어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봅시다. 자, 반도체 산업의 세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엔비디아가 인텔에 왜 투자했을까요? 이건 엔비디아, 인텔입니다. 수능에 나오는 금융 경제입니다. 자, 논제해줬죠. 기사.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약 7조 원을 투자해 개인용 컴퓨터 PC, 데이터용 칩을 개인용 PC와 데이터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업체가 긴장감을 감추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인텔 살리기 행보로 해서 한국경제신문에 나왔죠. 엔비디아가 인텔에 얼마를 투자해서 50억 달러, 50억,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죠. 50억, 약 7조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인텔 살리기.
팹리스와 파운드리 OAH 참 보시죠. 문제가 나왔죠. 팹리스와 파운드리 한국 기업의 IDM 방식으로 택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인텔 살리기에 나서 배경을 보장하는 거죠. 팹리스, 파운드리. 자, 여기 이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팹리스는 공장에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팹리스가 뭐라고요? 팹리스. 공장을 갖추지 않고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운드리는 뭐라고 할까요? 파운드리는 팹리스 기업이 설계한 칩을 대신 생산해주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합니다. 팹리스와 파운드리. 자, 설계 주는데 생산하는 게 뭐가 어려워 생각하시 반도체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첨단 반도체 미세도가 2나노미터, 이 1나노가 10억분의 1mm입니다. 10억분의 1m. 세계 팹리스죠. FABLES, 팹리스와 파운드리. 자꾸 헷갈립니다. 팹리스가 뭐라고요? 공장을 갖춰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로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공장을 팹이라고 하고, 팹을 제조하는 뜻의 영어로 fabrication 약자입니다. fabrication의 약자를 팹이라고. 생성형 AI, 암호화폐, 경제 구현 핵심 원료로 떠오르는 GPU로 명실상부 세계 최대 기업 엔비디아와 스마트폰 두뇌인 모바일 AI 퀄컴 대표적인 엔비디아와 퀄컴이 대표적인. 팹리스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디라고요? 엔비디아와 퀄컴입니다. 팹리스. 결국은 이제 설계하는 거죠. 대표적인 회사가 엔비디아하고 퀄컴이죠. 퀄컴. 팹리스 회사. 파운드리는 팹리스 회사 설계한 칩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파운드리 전 세계 팹리스 수천 개 반도체 팹리스 수천 개지만 파운드리를 손에 꼽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설계한 칩을 생산해주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시장 조사 업체 트랜스포스가 따른 2분기 기준 파운드리 업계 1위는 대만의 TSMC로 무려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 7.3, 3위는 중국의 SMIC, 상위 상기업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위는 TSMC, 2위가 삼성전자, 3위는 중국의 따라서 팹리스에서 설계해주면은 파운드리 회사 대표적인 게 TSMC, 그 다음에 70%, 삼성전자 7.3%고 SMI가 5.6%입니다. 후공정의 OS,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죠. OSAT 역시 반도체 산업을 빼놓을 수 없는 축입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웨이퍼 위에 회로를 새로 새기는 전공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IDM. 그렇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미국 정부가 최근 경영을 빤 인텔의 후방 지원을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 이해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미국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 빈칸이 남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강의 팹리스를 보유한 미국이지만 생산은 해외 기업에 맡겨야 되죠. 이런 이유로서 엔비디아의 인텔은 지원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어려지는 그랬었군요. 이런 흐름이 있군요. 파운드리 팹리스는 반도체 설계를 전문하는 회사가 무척 많지만은 그 설계를 해주는데 왜 만들지 못하죠? 반도체는 힘들다는 것이죠. 설계를 아무리 해준다고 해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TSMC가 70%, 그다음 삼성전자가 7.3%, 중국의 SMI가 5.1%입니다. 후공정도 있어요. 따라서 인텔이 파운드리, 결국은 이제 인텔을 지원한 이유는 파운드리 업체를 인텔을 지원한 것이죠. 정부 입장에서. 이 인텔이 실패하고 나니까 파운드리 엔비디아에서 팹리스를 설계해도 파운드리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전부 TSMC로 가는데 TSMC가 동점하고 있기 때문에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회사로 다시 원상 실패했던 걸 키우겠다는 의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면은 팹리스와 파운드리 들이 회사가 여기 이제 인텔이 있었는데 인텔을 이제 다시 파운드리 회사로 키우겠다는 대단한 것이 다 계획이 있죠. 네, 큰 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세 가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기억해야 될 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팹리스 다음에 설계 중국에 설계를 하죠. 반도체 설계함도 맞게끔 설계한 거를 파운드리 회사에 넘깁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 회사의 대표적인 게 설계점 가지고 제품을 만들죠. TSMC나 삼성전자나 SMIC나 이렇게 만들고 후공정 단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팹리스, 파운드리, 후공정. 미국에서는 팹리스 회사가 엔비디아가 퀄컴이 대표적인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회사가 인텔이 있었는데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주로 넘겼습니까? TSMC에 주로 넘겼습니다. 아니면 삼성에 넘기든지. TSMC는 독보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텔을 다시 키우자 이런 다시 아메리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엔비디아가 인텔에 투자한 이유가 이제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미국에서 완벽하게 끝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8대1, 하이닉스 31대1. 삼성전자 삼성 SD 학과 신설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이닉스가 더 뭔가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에서 최태원 회장이 강력하게 밀어붙였죠. 뚝심이 필요해요. 보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잘 안 찢어져요. 자, 오늘 즐기면서 하겠습니다. 데이터 멈추지 않았었군요. 데이터의 시각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텍스트가 있죠, 이미지가 있죠, 인포그래픽이 있습니다. 보면 될 거고요. 영어입니다. 빈털터리가 되다, 빈털터리가 되다. Left holding the bag, left holding the bag. Repeat after me. Left holding the bag. Left holding the bag. Left holding the bag. 암호화폐 거래소 운용사인 블리쉬가 8월 13일 뉴욕 증권거래소 NYS에서 상장 기념으로 타종 행사 열었을 때 한 30대 투자자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블리쉬 주식 몇 주라도 더 사기 위해 매수 주문을 넣은 뒤 주가 폭등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축한 돈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한국에서 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 한 명 중이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8월 상반기 동안 한국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해외 주식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디자인에 사용되는 도구를 개발하는 피그마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격이 급등하는 만큼 갑작스럽게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의 한 증권 관계자는 해외 주식 여기가 식었을 때 한국 투자자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가 손해를 보는지 관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했겠습니다. When blah blah blah, when cryptocurrency exchange operator Blush linked the bell at the New York Stock Exchange on August 30. 블라블라블라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Lift, 그래서 중요한 주거 빈털터리가 해외 투자가 식었을 때 많은 손해볼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For Korean overseas retail investor, the question is how many will be left holding the bag when the fever cold said the stock broke? 라고 했습니다. 열기가 식었을 때 when the fever cold said the stock broke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Lift holding the bag 뭡니까? 빈털터 lift 홀딩 잡고 있다 가방을 잡고 있어요. 근데 놓다는 말입니까? 잡고 있는 걸 놓아줬다.
손해를 보다 빈털터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책임은 혼자 떠안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백은 give, 백, 여기서 기준품이 한 쓸모없는 물건에 들어있는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백. Lift holding the bag. 수고로 안개죠. Left holding the bag. Left holding the bag. 빈털터리가 아주 외우고 싶지 않은 단어인데요. 자, 사람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인체, 노화지도 완성됐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는 사회활동은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최근 생물학적으로 의미 있다는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지난 9월에 모나시대와 덴마크 제약기사 노보 노디크 등이 참여한 국제 연구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장기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저마다의 속도로 늙는다. 즉 노화 관점에 보면 장기마다 다른 나이. 이게 외모가 아니라 장기죠, 장기. 바둑이 아니라 장기. 그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장기는 스토마크 안에 있는 나이에 상관없이 저마다 늙는 속도가 다르다 그죠. 그래서 위가 대단한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랬죠. 위대하다. 그게 이제 위대한 사람이 나온 이유가 위가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위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장기가 다르다는 거죠. 장기가 중요해요. 보이지도 않는 것, 장기죠.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대충. 이번 연구는 질병 조기 발병에도 활용이 가능한 의미가 크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뇌에서 DP-CD-HD 멘탈화 변화가 평균보다 일찍 나타나는 알츠하이머 같은 인지 질환 위험, 알츠하이머 인지 질환 위험이라고 인지할 수 있는 질환 위험이 더 높다고 해석해 선제적으로 예방 치료가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연구 발표는 노화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노화 관련 유전자 중심으로 메티라 조절하는 약물 개발. 메티라. 그렇군요. 또 읽고 쉽게 만듭니다. 자, 그래도 시간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연구팀은 각 장기의 노화 정도를 알아내기 위해 DNA 메티라가 중요합니다. DNA 메티라가 주목했다는 모든 세포가 일종의 설계도인 DNA가 존재한다. DNA는 늘 똑같이 발현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어떤 유전자가 커지고 어떤 유전자가 꺼지는 세포를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이번 연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노화 지도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자, 과학자들이 점차 생체식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밝혀내다 보면 언젠가는 생체식에 어떻게 재정할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배운 것은 위대하다, 위가 대단하다. 그 말은 뭐냐면 핵심 그거 같아요. 장기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저마다의 속도, 각자의 장기의 저 사람 속이 좋은 사람이야. 속이 넓어. 저 사람은 속이 깊다. 뭐 이런 말 쓰죠. 저 사람은 속이 꽉 찬 사람이야. 꽉 찬 사람이다. 저 사람 속이 비었어. 속이란 말이 장기란 뜻입니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 속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다르다는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과 연결한다 보면은 장기는 사람의 나이와 상관없이 저마다 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속이 넓어, 속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인간의 몸에서 가장 빨리 늙는 기관은 결국은 장기라는 거죠. 장기. 바둑도 아니고 장기라는 거죠. 알파고가 없어도 됩니다. 장기를 잘 관리하자. 평상시 장기를 잘 관리하자. 장기가 건강해야지 오래 산다는 결론이죠. 결론적으로 따지면은 장기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거네요. 맥락이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만능 도구 평균값 정리. 자,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VT 블라블라블라블라 15T2 플러스 A는 T는 어디와 어디 사이입니까? 1과 C, 이런 문제가 왜 나옵니까? 이런 문제 풀어보셨습니까?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게 뭔지 좀 자, 이렇게 이제 한번 돌려서 우리 엄마, 아빠, 나 나왔어 신문에 동아리 좀 나왔을 때 생기고 체험을 그런 것을 넣으실까요? 시간이 어때요? 그거 그림자 섬 가고 싶다. 자, 진짜 고두현 신문에도 나오는데 그림자 섬 김구술. 자, 진짜 멋지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도죠. 그림자섬 영도. 잠깐만요. 에코를 에코. 이거 뭐지? 어떻게 된 거지? 오 마이 갓. 자, 의식이 좋게야. 의식 좋게. 자, 다시 써보도록. 의식이 풍족해야지 예의도 있다고 합니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먹고 입는 것이 좀 풍족해야지, 좋게야, 만족해야 예의도 생긴다는 거죠. 근본이 세워져야지 도가 생긴다는 것이죠. 아니 며칠 며칠을 굶고 옷도 뭐 홀라당 다 떨어지는 옷도 추위에 떨고 있는데 도가 생기겠습니까? 본립 도성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기초가 서야 나가 길이 보인다는 뜻이죠. 달리 해석했지만은 본립 도성입니다. 자, 이 문제 하나 더 풀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 비자 발급 수수료를 100배로 인상했다. 과학기술, 공학, 수학, STEM 분야 전문직으로 한정적으로 내주는 이 비자는 무엇일까요? 1번 H1B. 와, 정답 맞았습니다. 맞습니다. H1B입니다. H1B. 한 문제 맞은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천재 같아요. 자, 오늘 한 주를 잘 마무리하시고 왜 나는 부자들은 그렇습니다. 뭐 성취하는 그런 의욕이 앞서야지 뭔가를 하죠. 근데 무망이라고 있어요. 무망.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의식뿐만 아니라 충족합니다. 공허함이 생기죠.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가 됐더니 또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했죠? 권태롭다는 거죠. 삶 자체가 권태롭다. 권태를 이제 천국에 비유했죠. 천국에 가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밥이 생기고 꽃이 피고 새가 울고 늙지 않고 완전히 권태스러운 거죠. 뭐 걱정이 없고 무망입니다. 무망. 천국은 무망이다. 바라는 게 더 없어요. 근데 천국 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망은 의외로 우리 모든 걸 성취한 사람들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습니까? 권태롭고 공허하고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합니다. 드물지만은 지금 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돈이 채워지기 전에는 좀 채워졌으면 그 욕구 때문에 또 삶이 또 건강하게 또 즐기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망. 뭐 법정 스님이 그렇죠.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고 얘기했죠. 무소유, 모든 걸 내려놓기. 무소유란 갖지 않는 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직 남아있다면 더 건강하게 더 열심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렌 버핏이 그렇게 재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욕구, 그러니까 재물이라도 어떤 뭐 사치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워렌 버핏이 뭐 멋진 차를 못 사겠습니까? 멋진 뭐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싶지 않겠습니다. 그거 다 하고도 남을 돈인데 굳이 사지 않는 것은 무망이 두려워서인 것입니다. 진짜 정말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기 스스로 점심 식사를 어떻게 먹습니까? 자기 투자가 안 됐을 때는 좀 싼 햄버거를 먹습니다. 그런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95세가 넘었죠. 넘을 때까지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물질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정신적 어떤 성장 그리고 이것보다도 더 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돈이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전부 다 모두가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또 실망할 필요도 없고 말이 좀 길었는데 무망 바라는 게 더 이상 없다. 이건 진짜 죽은 목숨과도 같습니다. 부족하더라도 더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게 삶을 더 즐기고 강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책 시드쿰이었습니다. 안녕.